뭐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두연구소라는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연구 플랫폼, 그래서 누구나 함께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려면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교육, 인공지능 교육에도 관심이 있어서 AI 학교 아이펠이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식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6개월짜리 뭐 쉽게 얘기하면 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학원 이상의 어떤 것들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정말로 생성형 인공지능 아까 뭐 LLM 이야기 나왔는데 너무 잘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말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발췌를 한 거고요.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그 게시판에 올린 분이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엔터 한 번을 쳐가지고 뭐 우리 딸의 그림을 좀 예쁘게 바꿔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겠죠. 네, 그렇게 했더니 오른쪽 그림이 이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엔터 한번 치고 뭐 1, 2분 지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이제 좀 위기감이 있겠죠. 음.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 자체도 뭐 디퓨전 모델이라는 데서부터 점점 발전을 해서 나오는데 이게 다양한 그 원래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되게 큰 모델이고 큰 기업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작게 압축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누군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니까 개인들이 막 그 기술을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개인 컴퓨터에서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압축해서 돌린다고 하면 당연히 큰 모델보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정도로 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챗GPT 같은 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AI 학교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본 거죠. 그 이게 교육 서비스, 학교 같은 교육 서비스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교육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려면은 뭔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을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스타트업 뭐 책들 같은 거 많이 보면 매뉴얼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데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가 매뉴얼이 3만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나 같은 품질로 같은 햄버거를 같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구글링을 해봤죠. 맥도날드의 업무 매뉴얼 템플릿 같은 걸 검색해봤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챗GPT 물어봐야지 해서 물어본 게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뭔가 또 하래요. 그래서 교사를 먼저 교육을 해야 된다. 일정한 품질이 나오게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럼 교사를 교육할 때 저희는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토론이나 그러니까 이런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토론이나 커뮤니티형 교육을 할 때는 교사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면은 좋겠니? 또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토론 학습의 장단점을 먼저 알려줘야 되고 쭉 또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챗GPT가 나오면서 뭐 아시다시피 그 원래는 구글이 검색 엔진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의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 뭐죠? 빙이죠. 잘 안 쓰시는 여러분들이. 예, 근데 빙에 이 챗 GPT 4.0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더 뭐랄까 답을 제너레이션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거는 사람이 누군가 입력한 거를
찾아서 셀렉션을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너가 원하는 답일 거야. 이렇게. 근데 챗GPT는 그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너가 원하는 답은 이럴 거야라고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이 이미 있는 걸 셀렉트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구글보다는 이제 챗GPT를 활용한 빙이 조금씩 앞서 나가면서 이 검색 엔진의 시장을 1% 갖고 올 때마다 기업 가치가 엄청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검색의 시대가 죽었나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아까 전에 토론학습의 장단점을 선생님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구글에서 한 번도 검색을 해본 적이 없는 서치 키워드였고요. 토론학습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더니 가장 상단에 나온 글이 지금 요 글이에요. 토론식 수업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토론식 수업에도 단점이 있다. 바로 일명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떨어짐 현상이다.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좀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은 상위권 학생은 사실은 토론 안 하고 혼자 해도 잘하거든요. 자기 혼자 책 봐도 잘하고요. 굳이 토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폭에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뒤에가 조금 이상해요. 토론식 수업의 장점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강의식 수업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식 수업이 낯설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게 조금 이상한데요. 상위권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에 적응했기 때문에는 그럴 수 있는데 하위권 학생들도 토론식 학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다 강의식 학습만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저런 상태이고 그래서 하위권 학생도 토론식 수업이 낯설 거예요. 근데 상위권 학생의 성적 떨어짐 현상이 저게 이유가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챗GPT한테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토론학습은 상위권 학생의 성적 떨어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을 가르쳐주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에게 불리한 교육 방식이라면 상위권 학생에게 어떻게 불리하지 않게 토론식 학습을 설계할 수 있겠냐. 또 뭐라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보를 인터넷 세상에서 얻는 방식이 검색의 시대에서 생성형 AI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가 작년 11월 정도에 나왔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저도 써보고 그 써본 걸 바탕으로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랑 교육 영상도 만들어서 작년에 나오자마자 뭐 그런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 쓰면서도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인공지능 연구소 쪽에 계속 있었고 뭐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 도메인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 챗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 죽기 전에는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 뭐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이런 거 매트릭스의 세상 이런 거는 나 죽기 전에 안 온다. 너무 안 쫄아도 된다라고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챗GPT를 보고 나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작년에. 그리고 보통은 제가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챗GPT를 딱 보자마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왜 이 챗GPT가 무섭게 느껴졌는지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챗GPT가 제가 처음 놀랐던 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어떤 분들은 챗GPT가 이런 계산을 못한다고 좀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곱하기를 못하거든요. 실제로 165324 곱하기 173을 하면은 정답은 2860-1052예요. 네.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2858, 4852라고 대답을 했어요. 틀렸죠? 네. 그래서 이런 단순한 계산도 못하는데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계산하는 거는 원래 컴퓨터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정도가 너무 쉬운 거죠.
오픈 AI가 저거를 하게 만들겠다.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겠죠.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걸 못 한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컴퓨터가 잘하는 거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인간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6살, 여기 뭐 혹시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 6살 어린이랑 화해하는 법. 사람도 어렵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 못 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고요. 애가 마트에 가면은 장난감 사달라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올 거고요. 어떤 부모님은 져가지고 장난감을 주고 오겠죠. 예, 근데 이거 잘 다루는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가계부를 써보려고 해도 전 작심삼일형 인간이라서 잘 못 써요. 근데 한 회사의 대표이고 저도 그 많은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그런 데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저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한다.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그럴듯하게 대답해 줍니다. 챗GPT가. 물어봤어요, 저도. 이런 거 그 강의하려고 막 물어봐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교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문제죠.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사람도 어렵죠. 근데 이거 저도 물어봤는데 또 그럴듯하게 나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육계에 있으신 분들. 현재 기술로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컴퓨터는 이런 걸 못했던 거죠, 기존에는. 근데 이게 정말 한순간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서 저는 일단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너무 위험해지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원래는 이게 로봇이나 기계의 발전에 의해서 블루 칼라가 조금 위험한 시대였잖아요.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좀 위험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오히려 블루 칼라가 조금 더 안전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잡담으로 사실 로봇 기술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에 비하면은 그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상용화된 운동하게 만드는 어떤 방식은 모터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모터로 회전 운동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어떤 그 로봇 같은 걸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혁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블루카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뭐 좀 지나면 인공지능이 잘 만들어주겠죠. 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챗GPT를 썼더니 비서 3명 든 느낌이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잘 쓰시는 거죠, 챗GPT를. 저는 한 명 쓴 느낌은 있어요. 0.5명에서 한 명 쓴 느낌은 있고 정확하게 한 명 쓴 느낌이라보다는 없으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0.2, 3명 정도인데 어쩔 땐 2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문가를 쓴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한 명 쓴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무서운 게 제가 느꼈던 이유는 이게 지금은 겨우 언어만 배운 갓난아기라는 거죠. 이 챗GPT 같은 게 우리가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언어 모델. 사실은 얘가 언어를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계산도 못하다니 그냥 언어만 배운 거죠. 예. 수학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언어를 배웠으니까 얘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쳐서 이 계산을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못 푸는 수학 난제도 얘가 풀고 우리에게 수학 난제를 오히려 제시해 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언어만 배웠는데도요. 전 사실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16532 곱하기 173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거의 맞췄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얼추 비슷해요. 예, 어떤 걸 넣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배웠는데도 지금 이것도 사실 저는 사람보다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언어만 배운 이제 1살짜리 애인 거죠. 이제 엄마 아빠 한 애가 이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이 챗GPT, 제너러티브 AI가 무섭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이것도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뭐 어떤 분은 저희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화장실이다 라고 한 분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봐 지금 이게 어떻게 됐겠냐. 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종교라고도 하죠. 저는 이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면서 도대체 저는 이제 출퇴근 거리가 좀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사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어떤 고민 포인트를 하나를 딱 집어서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면서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왜 동물은 인간처럼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었을까? 왜 인간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한 3일 열심히 고민을 하니까 제가 찾은 답은 문자의 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토끼도 코끼리도 분명히 그 안에 똑똑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끼도 그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영특한 토끼가 있을 건데 그 토끼가 이제 자기만 아는 거죠. 그 방법을. 그 자기의 똑똑함을 전수해 주려면 일반적인 동물은 어떻게 하죠? DNA로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거쳐서 불완전하게 지식이 전달될 거잖아요. 그럼 인간으로 말을 하면 한 세대가 30년 걸린다고 보죠. 그러면은 인간 중에 어떤 정말 영특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지식을 전수해 30년 걸린다고 하면 인간도 굉장히 느리게 발전해서 기존의 동물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언어를 개발하고 문자를 개발하고 그거를 리튼으로 남겨서 옆 사람한테 주면은 그냥 보고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자의 발명이 이 정보의 전달,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동물과 인간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렇게 번성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뭐 금속 활자를 누가 먼저 만들었냐,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냐, 아니면 구텐베르크가 먼저 만들었냐. 그래서 제 국사 시간에 그런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그거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요걸 보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였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정보의 전달 속도가 다른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문자를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을 한다는 거는 아직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정보를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세상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는 정보를 인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인간보다 빠르게 만들어내고요. 인간보다 많이 무한하게 정보를 AI가 생성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 정보를 생성하는 데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면은 그 발전 속도가 가늠이 안 된다가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10년 뒤에 저는 화성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인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속도가 지금도 사실 기술 발전 속도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도 좀 숨이 헉헉 차지 않나요? 저도 좀 숨이 헉헉 차거든요. 그거 따라가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를 하면서 그 챗GPT나 이런 기능을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쓰잖아요. 곧 이제 PPT도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드는 게 곧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럼 또 그걸 또 배워야 돼. 프롬프트 엔진을 또 배워야 되고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정보를 생성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하면 진짜 10년 뒤에는 저는
화성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 언제 오냐 하는데 진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방.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공지능 기술의 특이점이 오는 시기를 빨리 온다는 사람도 있고 멀리 온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멀리 온다는 사람들도 다 땡겼어요. 거의 진짜 올 것 같다라고. 그럴 정도로 실제로 너무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특이점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럴 때라고 봐요. 아까 전에 언어를 배운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인공지능도 가르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챗GPT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도 챗GPT가 간단한 코딩은 너무 잘하죠. 실제 개발자들도 챗GPT를 써서 코딩을 하고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데가 개발자들이 테스트 코드 짜는 걸 좀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건 재미있는데 그 제품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코드 이런 것들은 귀찮고 하니까 챗GPT 활용해서 많이 짜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코드는 다 짜거든요. 근데 그 챗GPT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쳐주고 인공지능 코드를 짜봐라 너가 하는 순간 특이점이 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무한히 빠르게 다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연변이가 생기겠죠. 아까 전에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는 큰 기업들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빠르게 개인들이 만들어 보면서 이런저런 트라이를 하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급격하게 생성 이미지가 발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어떤 돌연변이들을 만들어냈으면 그 중에서 뭐 하나가 튀어나오면은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특이점이 오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저는 미래학자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런 제너럴한 인텔리전 AI는 저 죽기 전에 안 온다는 비관론자에 가까운. 물론 인공지능 시대는 올 건데 그 정도는 되게 멀리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무서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예가 있긴 있어요. 가령 알파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인간한테 딱 한 번 졌죠. 이세돌 구단한테 딱 한 판 졌는데 엄청난 알파고잖아요. 그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로 학습했어요. 사람이 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알파고가 버전업이 되면서 마지막에 은퇴를 한 알파고 있잖아요. 그게 버전이 알파고 제로예요.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로 학습을 하지가 않았어요. 알파고 제로 둘이서 자기들끼리 두면서 점점점 그 알파고 제로 알고리즘을 점점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만든 거고 그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잽도 안 되게 이겼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고서 은퇴를 한 건데 이미 인간의 데이터나 인간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인공지능끼리 발전을 해서 이미 엄청난 성능을 내는 예는 있고 물론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이라는 하나의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챗GPT는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알겠지만 이게 정말 범용적인 녀석이잖아요. 이 범용적인 녀석이 범용적인 다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를 만들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인공지능 연구나 학자나 사업가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스탑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할 정도로 만드는 사람도 무서워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올 수 있는데 이제 다시 교육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근데 인공지능은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게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답을 할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하게끔 학습을 받고 있는데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일반적인 99%의 학교는 일단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잘 들었는지 시험을 보죠. 그리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 2, 3, 4, 5위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학교도 가고 학교를 가면은 이제 학위가 나오고 혹은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게 현재의 사회 시스템의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게끔 계속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예, 인공지능에 비해서 예, 이거는 뭔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공지능 학교를 만들고, 그러니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도 정말 빠르게 급변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외계어 써 있죠. 모르셔도 되는 건데 왼쪽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려갈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모델이 커지면은 성능이 급격히 나빠진다라는 게 2019년 말까지 12월까지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리였어요. 2019년 말까지. 네,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2019년 12월인가 언제 말쯤에 오픈 AI가 어떤 연구원이 진짜 그런가 하고서 미친 척하고 모델을 더 키워봤어요. 계속 더 키웠더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다 성능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델을 어설프게 키워서 그렇다. 엄청 키우면은 훨씬 좋아져 라는 거를 2019년 말에 발표를 하면서 초거대 AI 모델의 시작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든 개발자들은 모델을 키우는 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이 정말 큼직큼직한 게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 매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 기술 자체가 완벽한 답을 찾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저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술 영역이라고 보고 인공지능은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배우는 방식으로는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주입식 교육, 이 강사가 일방적으로 답을 알려주는 교육. 저도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말이 정답은 아니죠.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죠. 예, 이런 주입식 교육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기보다는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교육,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걸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제가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걸 먼저 정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커뮤니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 그럼 왜 커뮤니티 교육이 중요하냐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는 예, 어떤 전문가가 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답을 찾아 나가면 돼요. 난 해봤더니 이렇던데 넌 어땠어? 그리고서 그게 어떤 환경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케이스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까 6살 어린아이와 화해하는 법 얘기를 했지만 어떤 육아의 문제다. 그러면 맘카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 애한테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픈 프로블럼에서는 그 서로 사람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토론식 학습 혹은 커뮤니티형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쉐어하고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점점 더 나은 답을 찾아 나가는 거고요. 이게 저는 이제는 지식이 탈중앙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탈중앙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뭐 방송이다. 어떤 큰 대형 방송국에서 지금은 1인 유튜버들로 탈중앙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지식이 파편화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면서 탈중앙화되고 있고 역시나 교육에서도 이 지식이라는 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탈중앙화된 어떤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나누는 공유 문화는 다시 급격한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코드를 오픈하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개발한 코드가 있으면 바로 GitHub이라는 커뮤니티에 오픈을 해요. 이거 내가 짠 코드지롱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요. 그럼 별을 막 받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올리면 누군가 다운로드 받아서 돌려보겠죠. 돌려봤더니 나는 이렇게 고치니까 더 잘 되는데? 라고 해서 또 올려요. 그럼 또 누군가 다운받고 또 올리고 이런 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식을 함께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이 공유 문화는 다시 기술을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 고리가 들어서 지금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나오는 거죠. 예. 뭐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 아까 전에 디퓨전 모델은 되게 크고 개인이 돌릴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급격히 생성형 이미지 쪽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챗GPT도 뭐 생각해 보시면은 오픈 AI 같은 데만 만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거에 굉장히 경량화된 버전이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유출이 됐어요. 일부러 유출한 건 아니고 라마라는 건데 그거는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되면은 누군가 또 다운을 받아서 바로 또 스탠포드에서 알파카라고 다시 또 조금 고쳐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아예 포기를 했는지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예 오픈 소스 쪽 커뮤니티 진영에서의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의 선두에 있는데, 아마도 다른 기업들 다 그거 베이스의 어떤 코드를 싸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아까 디퓨전 모델에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로 급격하게 발전을 했듯이 챗GPT도 지금 오픈 AI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개인 컴퓨터에서 돌아갈 정도의 어떤 작은 코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챗GPT 4 정도 성능은 아니더라도 3.5, 그러니까 예전 처음 작년 말 정도 성능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지나면은 진짜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챗GPT 모델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더 급격히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런 누군가가 코드를 오픈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조금 바꿔서 또 오픈하고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는 공유 문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게 사실은 교육적 효과도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강연을 드리면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기억 안 납니다, 사실. 네, 근데 저는 이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네, 자료 없어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요 뭐 이거는 뭐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래요. 저도 제가 교육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강의로 하는 거는 결국 강의 끝나고 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그 기억 남는 게 5% 정도밖에 안 된다인데, 뒤쪽에 그 패시브 러닝이 아니라 액티브 러닝 쪽 그룹 디스커션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훨씬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사실은 학습 효과도 더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커뮤니티형 교육의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프로덕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랩이라고 부르는 공유형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지껏 한 270개 정도의 연구 모임, 뭐 챗봇 만드는 연구소,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어본 연구소, 뭐 가상현실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랩들이 많이 있고요. 5천 명 넘는 연구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랩인 루바토 랩이라는 데서 올해 AI 송 컨테스트에 나왔던 그 그러니까 영상도 인공지능으로 본인들이 만들었고 음악도 인공지능 작곡가로 만든 거예요. 그 작곡한 알고리즘 자체를 다 만드는 개발자들 랩이고요. 아, 혹시 이거 클릭 되나요? 클릭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영상이 안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드론으로 영상 촬영해서 분석하는 랩인데, 여기 보면 카카오 임팩트라는 곳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크라는 돌고래 생태를 보존하는 비영리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돌고래들이 이제 그 돌고래를 관광하는 배 때문에 돌고래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래 생태를 이제 AI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연구를 저희 연구 모임 DVA 랩이라는 데서 하고, 그럼 마크랑 같이 연결하고 그걸 카카오 임팩트에서 후원해서 해주는 랩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주도에 돌고래들 생태 분석을 하는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랩들도 있고 이런 어떤 연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각자 학생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 대표일 수도 있고 그냥 모여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연구 결과물들이 AI 학회에서 발표가 돼요. 다 엄청 좋은 학회들이고요. 맨 왼쪽에 네이처의 사이언티픽 리포트, 네이처지에도 냈어요. 여기는 김한과 병원이랑 같이 안구에 대한 그 병을 진단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한 랩이고요. CVPR이란 유립수 이런 데 전부 다 AI 개발자들이 내고 싶어하는 굉장히 큰 학회인데 그런 데다가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회사 끝나고 와가지고 취미 활동하면서 해서 막 논문도 발표하고요. 네, 창업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커뮤니티형 교육으로 연구, 고도화된 연구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커뮤니티형 교육으로 다시 아이펠이라는 학교를 만든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는 일단 아까 직접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게 그 여기 숫자 손글씨 인식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 보거든요. 대충 모델이 한 9줄이면 짤 수 있어요. 그러면 98% 인식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돌려보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코드를 조금 바꾸면은 가위바위보 하기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위바위보 하기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 판단하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면 거의 일주일 만에 이거를 시키고 거기서 코드를 조금 바꿔가면서 이거저거 만들어 보게 시키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뭐야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려면은 막 리눅스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버전 맞춰야 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개발자가 체질이 안 맞나 봐서 다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웹브라우저 안에다가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환경을 다 세팅을 클라우드에 해놔서 바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들도 재밌게 만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바꾸는 예제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넣어서 컨텐츠를 직접 만들고 이런 학습 플랫폼도 직접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실은 시끄러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제가 그래서 교실이 시끄러워야 한다. 혹은 그러니까 뭐 클래스룸이 노이즈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검색해 보면 구글에 교실을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려면 애들이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은 조용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교실이 시끄러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려면은 강사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들이 대답을 하게 만들어준 내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들려고 저희는 그 학교 내 문화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모두의 연구소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는 10가지 원칙이 있고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일단 던져봐요. 돌 말고 질문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남도 모른다. 질문해도 된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게 장려를 하고요. 보통 옆 사람은 가르쳐 주면은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을 가르쳐 주면은 당신이 더 성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행동에 대한 10계명 같은 걸 만들어서 모두연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니 투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투표를 받은 게 6번이에요. 함께 상의해 보죠. 15분째 듣고 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또 말하라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만연체로 자기 혼자 마이크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되게 많은 표를 받은 거고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것도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해하기, 뭔가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게 만드는 때랑 이 학생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랑 퍼실리테이팅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게 만들려면은 개인화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 딱 10분 딱 주고 이해하세요. 이러면 어떤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는 학습을 개인화시켜서
좀 늦게 이해하는 친구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빨리 이해하는 친구는 빨리 이해했으니까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더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퍼실리테이팅의 어떤 기본 철학이고요. 만들어내기는 모두가 만들어내야 된다.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한 명이 끌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보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거는 그 모두가 각자가 진짜로 다 만들어 볼 수 있게 전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내기에 얘는 말하기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글을 쓰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진짜 코딩하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들어내는 거는 직접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다 해보게끔 퍼실리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대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만 있고요. 상대평가를 하는 순간 옆 동료가 경쟁자잖아요. 그러면 토론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1등, 2등, 3등 이런 걸 안 하고 절대평가. 이 바를 넘으면 다 잘했어. 이 바를 못 넘으면 다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바를 넘는지. 바를 넘으면은 내 친구가 못 넘고 있으면 끌어줄 거잖아요.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학교를 전국에 7개 캠퍼스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고 이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교육에서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에서도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퀘스트 시스템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타입 A 퀘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배운 거를 A팀, B팀을 나눠서 A팀이 B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B팀이 시험을 봐요. B팀이 시험을 잘 보면 A팀이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럼 잘 가르쳐 줘야지 점수를 가져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토론을 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희 커리큘럼인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쉐어 밸류 그로우 투게더가 저희 슬로건이고요. 함께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모드 연구소 김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일 대표님은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그 인공지능 시대에 그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러셨나요? 아유 네네. 아 네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네. 이제 몇 년 이제 운영하시면서 그거 처음에 그 생각하셨던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이제 애초에 이제 매뉴얼도 말씀하시면서 교육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좀 모순되는 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영상 같은 거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드 연구소 같은 이런 어떤 혁신적인 방식의 교육 방식은 저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여기 오면 되게 잘 적응을 하는데요. 애초에 수동적인 사람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저도 되게 작심삼일형 인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95%고 열정적인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가 저의 생각이거든요. 여기 100분 계시면은 질문은 5명만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5%거든요. 네. 그래서 그 95%인 분들도 뭔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트레이닝을 해드리고 그게 즐겁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를 하려고 저희가 그런 전략을 작년부터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7년을 해보니까 아 이게 5%에는 맞는구나. 이것만으로는 교실을 혁신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95%도 품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가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학교도 그냥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략을 세운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온보딩 기간을 거의 일주일을 둬가지고 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숙제도 내줘요. AI 개발자 20명을 사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닝을 좀 해줘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온보딩을 좀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 지금 저희가 8년차 스타트업인데 7년간 하고 나서 그걸 느껴서 다음 8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교실의 모습 자체를 다 혁신할 수 있는 95%의 학생들도 이런 거에 적응이 돼서 잘 될 수 있는 그러면은 교실의 모습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저희의 목표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1년 됐어요. 그 목표를 세운 지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대표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공공 쪽에서 그 개도국의 막 이렇게 디지털 전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ICT 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준 시설에서 이제 개도국 분들, 대학생들 뭐 이제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오프라인 C 언어 교육 같은 것들 좀 많이 받고 그러는데 네네. 저희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지향점은 디지털 전환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같은 이제 조건과 이제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쭉 되니까 앞서서 계속 뭐 이렇게 선진 사례들이 많이 얘기되는데 이제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물론 나아지고 절대치로는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제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좋은 지원은 되나 그렇게 이제 본질적인 변화가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챗GPT 같은 이제 새로운 AI 도구들 활용이 좀 약간 이제 플랫폼 뭔가 이제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도국 그런 교육 환경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접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혹시 경험이나 이제 의견이 있으시면 네네.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거에 있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교육 운영 방식일 수도 있고요. 이거 두 개가 매칭이 돼야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컴퓨터 실습실 학교 안에 하나 있었거든요.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료화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 인프라는 점점점 낡아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할까? 가령 뭐 지금 학생들한테 태블릿을 전체 학생한테 나눠줬다고 할게요. 그럼 그 학생이 교재를 PDF로 거기서 본다고 해서 교육이 혁신되었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그냥 종이로 쓰는 것보다 편할 수는 있는데 그럼 그것만으로 쓰는 게 그거보다는 더 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태블릿이란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 담길 소프트웨어와 운영 방식과 설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개도국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를 지원을 해줘도 그 안에 뭐가 담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의 UX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어렵긴 하죠. 어떤 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그쪽으로 예산을 넣어서 이쪽으로 조금 예산을 빼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플랫폼 쪽으로 뭐 구다, 그럼 이쪽 1이라도 좀 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 주시고 Q&A 해 주신 김승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